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세란버핏 이세란.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네, 어느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여러분 우산은 챙기셨나요? 제가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화창했는데 또 흐리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임에도 여러분의 기분만은 활기차시라고 저희가 또 활기찬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또 오랜만에 우리 조합 만났는데요. 네. 우리 수민 씨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세란 씨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목요일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게다가 8월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만큼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세란 씨 맏언니와 이 막내 조합 내심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반가워하시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세란버핏, 주사인 볼트, 애덤 스민스까지 정말 각자의 캐릭터가 확실해서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정말 활기차고 다양한 방송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인베스테이너가 보여드리는 다양한 모습들만큼이나 정말 알찬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코너죠. 국내 증시 브리핑 오늘 세란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저 세란버핏과 함께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키비가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2,701.13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은 30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2억 원, 9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다 장 후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700선을 회복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은 상승했지만 전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마감했지만 거래대금은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폭락 이후 국내를 비롯한 일본, 홍콩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3,194억 원으로 지난달 일평균 12조 337억 원 대비 무려 14.2% 감소했습니다. 이날도 9조 1,893억 원을 기록하며 2일 기준 13조 1,021억 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 4,298억 원, 370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이는 코스피 지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미증시는 꾸준하게 상승한 결과에 따른 합당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 투자 비중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전날 대비 0.96% 하락한 779.87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3,680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86억 원, 외국인 3,494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클래시스, 휴젤 등은 상승했지만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엔캠, 리가캠 바이오 등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와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했지만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국내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가 미국장 브리핑 알려주실 텐데요. 우리 간밤에 미국은 어땠나요? 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는 연준의 7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먼저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52포인트, 0.14% 상승한 4890.49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24.73포인트 오른 5620.85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02.05포인트 상승한 17,918.9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상승들은 이 연준의 7월 회의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9월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미 7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금리가 동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연례 고용보고서 수정치 또한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수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미국 일자리 증가폭은 기존 발표보다 82만 8천 개나 적었다고 하는데요. 월 평균 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기존보다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용 시장이 약화되면서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전날 29%에서 36.5%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메이시스가 이 매출 전망들을 하향 조정하면서 12.91% 급락한 반면에 이 타겟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보여주면서 11.2%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TJX 역시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이 나왔었죠. 6.1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투자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2.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뉴욕 유가는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배럴당 71.9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유가를 압박한 상황 때문에 1% 넘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 브리핑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국내와 뉴욕까지 증시 상황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핫 이슈 우리 세란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 제가 항상 미국장을 담당하다 보니 항상 미국 관련 이슈들 들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국내장 살펴본 만큼 국내 정치 이슈 들고 왔습니다. 이 여름 열기보다 아주 뜨거운 대립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수민 씨, 네. 2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또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첫 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의제를 갖춘 채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아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SNS로 당선 축하를 건넸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공식 화답했습니다. 곧바로 양측의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고 반나절 만에 회담 성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오늘 25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 회담에 대한 마음이 맞아 아주 훈훈하게 성사되는 듯 했지만 여야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민생이라는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의제와 회담 형식을 두고 회담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의제 관련 각 당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큰 틀에서 민생을 논한다는 이 계획으로 각 3가지 의제를 제안했는데요. 여당은 금투세 폐지, 상속 증여세 완화와 정쟁 중단 선언으로 우리 체제 개편안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더해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양당 대표회담을 생중계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상 성격을 갖는 양당 대표 간 회담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여당은 회담을 생중계로 진행하자고 밝혔고 민주당은 생중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지만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공개를 제안한 데 불쾌감을 전달했습니다. 회담 의제와 형식 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은 이러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어제도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5일 회담을 앞둔 만큼 빠른 시일 실무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회담을 앞두고 지구당 부활같이 이견이 적은 사안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쟁점 사안에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양자회담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미래 권력으로서 정치력을 입증하는 자리로 서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민 씨, 이렇게 네. 25일 양자회담을 앞두고 저희 같은 주식러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의제가 뭘 것 같나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 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죠. 완전 정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바로 금투세 폐지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금투세 폐지입니다. 이 금투세란 개인이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는 대신 유예 또는 완화로 입장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세란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이 금투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문화, 경제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오늘은 양당 대표회담과 함께 금투세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 전망과 관련해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우리 하단 QR코드를 통해 팍스 통신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수민 씨, 네. 어떤 핫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는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이 CJ 대한통운인 이유는 이 CJ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시행할 주 7일 배송 서비스, 이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가 앞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오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세란 씨, 네. 평소에 택배 많이 주문하시나요? 네, 택배만큼 설레는 게 없는 만큼 많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J가 주 7일 배송을 내걸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번 결정은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쿠팡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배송을 제공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J 대한통운 또한 물류업계 1위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협력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이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주 5일제 근무제 이 도입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주 6일 근무 체계에서 벗어나서 노동 강도는 줄이면서도 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7일 배송 서비스, 이커머스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CJ 대한통운의 이번 결정이 이커머스 시장에는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CJ 대한통운과 협력 관계에 있는 신세계와 롯데온,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는 이미 이 CJ 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를 하면서 2길 배송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7일 배송이 도입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란 씨, 이렇게 더 빠르게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면 이 회사를 이용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신세계나 이런 건 아무래도 또 검증이 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빠른 배송까지 해준다면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배송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 주 7일 배송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혁신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7일 배송이 이 물류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번 발표가 이 CJ 대한통운과 쿠팡 로지스틱스 간의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쿠팡 로지스틱스는 이미 자사의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물류업계 2위로 도약을 해냈습니다. CJ 대한통운 역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선 건데요. 현재 이 쿠팡 로지스틱스는 전체 택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택배 운송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불과 3년여 만에 점유율을 24.1%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34.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이 CJ 대한통운이 다시 이 점유율들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원 씨, 이렇게 회사에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서비스 매력도가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마다할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택배 업계 전체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이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의 이번 결정이 다른 택배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미 예상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등도 이 7일 배송과 5일 근무제 도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 7일 배송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 게 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말이나 공휴일까지도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쇼핑의 편리함을 정말 크게 높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발전들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이 소비자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오는 만큼 이런 서비스의 변화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란 씨의 핫이슈와 저의 CJ 핫이슈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도 세란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으로 오늘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경제 용어들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카니발리제이션, 그린메일, 에드호크라시, 피그플레이션, 울프 경기, 네거티브 오피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니발리제이션입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은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 기존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카니발리제이션은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단어도 카니발리제이션만큼이나 알찬데요. 이제 그린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메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략인데요. 기업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린메일 당하고 싶지 않네요. 네. 네, 다음으로 에그호크라시 알아보겠습니다. 에드호크라시는 특정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이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조직 구조와 달리 유연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특히 혁신적 프로젝트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프로젝트 팀 구성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더 발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이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피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피그플레이션이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까지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 피그플레이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로 농업 생산량의 감소나 기후 변화, 그리고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피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네, 저도 삼겹살 가격을 보고 약간 물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네.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울프 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프 경기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충격이 갑자기 닥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나 기업이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금융시장의 급락, 대규모 실업,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단어는 바로 네거티브 오피스입니다. 이 네거티브 오피스라는 게 이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임대료 수익은 감소하고 건물 가치까지도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 침체와 재택근무의 확산, 상업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네거티브 오피스 현상이라는 게 이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려웠던 경제 용어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내장부터 미국장 브리핑, 핫이슈, 재밌는 이야기까지 준비했는데 아직도 아쉬운 분이 계신가요? 아쉬우시다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QR을 통해서 우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우리 장 브리핑부터 우리 미국장 브리핑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맞습니다. 팍스 통신망이 우리 장 개장 전에 텍스트로 정리된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다면 저희 팍스탁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전달해드린 정보들 영상으로 실감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팍스탁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도 인사드리고 있지만 2부에서는 정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주셨던 분들이라면 2부 생방송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더 알찬 코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핫이슈를 알아서 잘 정리해서 딱 전달드리는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앞서 세란버핏이 전해드렸던 핫이슈에서 우리 25일 여야 대표의 회담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우리 금투세 폐지 안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음식 시킬 때 내는 배달비만큼이나 꼭 내야 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아까운 게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 더 는 거야? 정말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금투세가 뭔지, 그리고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그 금투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수민 씨, 우리 금투세 어떤 용어의 줄임말일까요? 또 친절하게 힌트도 적어주셨는데 그럼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부터 아주 질문을 답변을 잘하는데요. 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 금투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소득층과 우리 저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수 확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금투세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 과세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펀드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자 및 배당 소득인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럼 수민 씨, 이 네. 소득의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수민이 시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통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얼마까지는 또 이런 소득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을 덜어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면 우리 소액 투자자들에겐 너무 큰 부담이겠죠. 우리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공제가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소득은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요. 주식 외에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만약 6천만 원을 벌었다면 우리 기본 공제되는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는 것이죠.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억까지는 22%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요. 3억 초과인 고소득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금투세가 우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 게 여기서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결손금 2월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우리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개인이 주식에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증시 급락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힘입어 철회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5년 1월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앞서 우리 배달비에 금투세를 비유했는데요. 우리 수민 씨는 배달비 얼마까지 허용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한 3,000원 이렇게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에 또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무료 배달을 이렇게 내세우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간사한 게 무료 배달 아니면 안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던데요. 저는 그래도 3,000원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네. 근데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더라도 5,000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시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 국내 시장에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 경제적 파급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비과세 상품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걸 알면서도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소득자가 당연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인구는 단 1%로 소액 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입니다. 그동안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 영역에서만 과세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연히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투자자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활력 저해와 경제성장 둔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소액 투자자에겐 좋을 순 있으나 가뜩이나 글로벌 주식에서 외면받고 있는 우리 한국 증시가 큰 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투세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수민 씨는 국민들은 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5천만 원까지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나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싶다가도 앞서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큰 손들이 떠나게 되면 이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낮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매력도가 낮아지면 내 계좌에도 영향을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일이다라고만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우리 수민 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가 공개한 금투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찬성 답변은 30%,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반대 이유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편성, 그리고 자금 이탈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금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한 쪽이 더 많은 찬성 이유는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한다에 이어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당초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중반에 입법이 되어 2023년 1월에 시행을 하기로 했으나 2년간 유예되면서 내년 1월로 연기되었는데요. 이렇게 금투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익과 상관없이 양도 손실이 나도 과세를 하던 증권 거래세와 달리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금투세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증세 정책을 도입하면서 페널티만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장기 투자 혜택이나 배당 분리 과세 같은 혜택까지 함께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금투세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수민 씨 어떠셨나요? 금투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세란 씨가 이렇게 알차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도 금투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저도 사실 오늘 걸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세금이 하나 더 내야 된다면서 정말 그 자체로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금투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투세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제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금투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저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애덤 수민스, 수민 씨의 수민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주제별로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뵙고 있는 애덤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수민이 코너로 찾아뵀는데요. 바로 이 시간,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쉽게 알려드리면서 딱딱한 경제 이슈들 말랑말랑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것일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수민이 시간 주제는 바로 안전자산, 그중에서도 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금이 이 화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안전자산인데 이 화폐들이 불안정하다, 이 경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금으로 눈을 돌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왜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지, 금의 가격과 이 자산 가능성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준비하면서 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금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이라는 게 왜 이렇게 특별한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금이 수천 년 동안 이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화폐로 사용됐던 거 다들 아시죠? 이 왕관과 보석, 이 권위의 상징으로도 쓰이기도 했었는데 이 금의 빛나는 광택과 부식되지 않는 특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희귀한 자원이라는 점이 이 금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에 와서도 이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이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만큼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일 때 사람들이 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 화폐처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달러나 주식은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안전자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금이 오랜 역사 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유, 제가 방금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우리 세란 씨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요청드리면서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이 오랜 역사 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정말 예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왕관과 보석을 이렇게 네.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됐으니까 그 가치가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란 씨가 제가 말씀했던 희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금이 희귀한 특성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답으로 달아봤는데 이런 이유가 주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현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부분도 이 특성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금 가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금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가격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4가지 요인으로 나눠 봤습니다. 이 첫 번째 요인은 경제 불안정인데요. 경제가 불안할 때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금을 찾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 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금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요인, 바로 달러 가치인데요. 이 금 가격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금 가격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금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금을 보유하려는 이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금 가격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금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들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금 가격도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요인이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 매입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금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나 대규모의 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우리 세란 씨에게 자유롭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한다. 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금융 위기나 우리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정말 폭락할 때 네. 너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이렇게 금같이 안전한 자산에 네. 좀 더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불안함이 증폭되니까 금의 인기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쵸. 거죠. 정답입니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될 때,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늘어나게 될 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답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를 대표적으로 들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요인들이 모두 금의 변동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달러 가치를 설명드리자면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금 현물 자체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골드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금화나 금괴를 직접 구매하는 게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금을 물리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보관 비용이나 도난의 위험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 ETF가 있습니다. 이 금 ETF가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인데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요. 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기능할 것 같습니다. 또 3번째, 이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금 선물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금을 사고 팔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 선물이 금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을 채굴하는 회사도 있고 이 금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금 가격 상승의 혜택들을 간접적으로 누려볼 수가 있으면서 배당금 등의 추가 수익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3번째 퀴즈도 만나봐야겠죠. 금 투자 방법 제가 4가지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물리적으로 금을 보유하지는 또 않으면서도 이 금 가격의 변동을 추종할 수 있는 방법 제가 1가지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세란 씨에게 또 3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 ETF를 또 구매를 하면 오, 네. 현물은 없어도 ETF에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금 가격의 변동을 추종할 수 있다.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이렇게 쉽게 맞춰주실 줄 몰랐는데 정답입니다. 금 ETF 매수였고요. 이 ETF가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관도 쉽고 도난당할 위험도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 투자 시 고려 사항도 알아봐야겠죠. 이 금 투자가 사실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라고 해도 그만큼의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이 금 가격이 예상치 못한 글로벌 이슈들, 이 경제 정책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에 대한 투자 비중도 역시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모든 자산을 금에 투자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 이 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포함되면서 다른 자산과 균형 있게 투자되는 것은 좋겠지만 이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건 다소 어려운 투자 방법일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의 안정성을 활용하면서도 다른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벌써 네 번째 퀴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퀴즈가 존재하는 거겠죠. 금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 우리 세란 씨에게 여쭤보면서 속도 괜찮으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아주 쏙쏙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금투자 저는 정말 현물을 사는 걸 좋아했는데 네. 이렇게 금투자 아무래도 현물이 있으면 뭐 배당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달러가 갑자기 가치가 오른다거나 네. 이렇게 갑자기 금의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 네. 그런 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물을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세란 씨가 맞춰주신 정답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이런 부분도 금 현물을 투자할 때 이해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금괴가 내 방 안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정말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금이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의 미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금이 정말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들도 속속들이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금의 상황까지도, 이 금의 역할에까지도 변화를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등장을 하면서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금만큼이나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금, 진정한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경제가 불확실할 때마다 사람들이 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금의 가치라는 게 단순히 수치 이상의 것을 담고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금에 대한 신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금의 매력들과 함께 금 투자 시 유의사항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수민이 시간의 정보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금 투자에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의 수민이 시간 준비를 해보면서 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골드바 하나를 덥석 살 수는 없겠지만 ETF 한두 주 정도는 시도를 해보면서 조금 안전 자산을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옆에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세란 씨. 네. 오늘의 수민이 보시면서 또 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사주에 금이 없어서 네. 금을 차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주적으로. 네, 네. 금팔찌를 또 순금으로 맞췄었거든요. 또 목에 금이 있으세요, 오늘? 그쵸. 네. 금팔찌인데 너무 과하다 해서 요즘은 빼고 다니지만 네. 그 금팔찌를 순금으로 사놨더니 이 음. 금값이 오르면서 되팔 때 그 가치가 또 올라가는 그 재미를 네. 그 금팔찌 덕분에 느끼곤 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다루면서 이 금처럼 이렇게 매장량이 같기 때문에 네. 한정되어 있어서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비트코인 다루면서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금을 좋아하면서도 이 금에 대해 자세히는 우리 수민이 씨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임 씨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수민이 시간 덕분에 알아주셨다고 하니까 또 제가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란 씨처럼 이 금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금 투자의 매력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민이 시간 보신 분들은 나도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 한번 추가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금의 매력도도 알아보시고 금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가져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도 알차게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는 금 팔찌 말고도 네. 오늘 시간에 소개드린 게 많았잖아요. 그쵸. 뭐 ETF라던가 선물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이 생기셨나요? 사실 요즘 금값이 너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금을 또 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팔찌가 그래도 가치가 보존은 되지만 네. 되팔 때 훨씬 적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금 ETF를 사면 좀 해결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했지만 네.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럼 또 금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안전자산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이라는 건 없겠죠. 이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 자산이라 할지라도 투자 시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금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인베스테이너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